안녕하세요. 레벨 1 픽스드 인컴 같이 공부할 김종권입니다. 픽스드 인컴이 레벨 1에서 난이도 면에서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과목입니다.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융 상품으로서 되게 익숙하지만 채권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은 채권이 어떤 거라는 정도는 알지만 채권의 상품적 속성을 좀 잘 이해를 하거나 또는 채권의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를 좀 이해하는 면에서는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좀 어색하고요. 잘 모르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채권이 상당히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주식은 주식 하나밖에 없죠. 회사가 발행한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만 회사 이름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식이에요, 또는 현대차 주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해지지만 채권은요, 만기도 다양하고 액면가도 다양하고 발행 조건도 다양하고 굉장히 상품의 형태 자체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일반화해서 우리는 레벨 1에서 채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현금 흐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채권의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는 왜 움직이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자, 주식은요, 상품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상품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채권은 말 그대로 그냥 상품을 공부하는 거예요. 금융상품. 다양한 형태의 채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들이 다 속성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 조금씩 속성이 다른 채권 상품들을 우리는 좀 일반화시키긴 하되, 근데 모든 걸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크게 고정금리 채권, 변동금리 채권 이런 식으로요, 좀 그룹핑을 해서 이제 구분해서 채권을 공부하긴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는 동안에 내용이 그다지 만만하게 그냥 쉽게 금방 이해가 된다 이러지 않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계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가세요. 수업을 모든 이 채권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한번 쭉 가고, 그리고 한 두 번째쯤 볼 때 되게 되면 대부분 이제 하는 말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 번 거쳐가는 동안은, 전체를 한번 스크리닝해서 거쳐가는 동안은 아주 금융에 대한 백그라운드나 다른 국내 자격증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들으면서 그냥 다 이해가 되고 그 자리에서 다 이해되면서 넘어가고 이러지만, 처음으로 내가 금융 자격증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돼 있는 걸 공부를 하면서 채권을 공부를 한다 이러면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가능하면 차근차근 하나씩 다 이해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또 다른 개념을 쌓고 이러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밑에 개념이 튼튼하게 쌓이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개념으로 나는 아예 안 넘어갈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아예 그냥 발을 계속 디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볼 때쯤 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도 이해가 되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클을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렇게 돌게 나면, 그러면 채권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다 사실은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구나라는 정도의 감 정도는 충분히 옵니다. 아무리 익숙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되면 만족이에요. 레벨 1 시험에서. 그리고 한 세 번쯤 보다 보게 되면, 사실은 세 번까지 보시는 분들, 진짜 열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겠습니다만, 세 번쯤 보다 보게 되면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돼요.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치러 가면 됩니다. 그게 착각이 아니거든요. 본질을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암기를 하면서 이해한 것처럼 되거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칠 때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요. 자,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목차와 관련된 이 컨텐츠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앞부분에 로마 숫자로 소문자로 나와 있는 7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7페이지. 스타디 세션 14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토픽이 42, 43, 44, 그리고 45, 그리고 스터디 세션 15에 나오는 46, 47. 자, 여기까지가 공부해야 될 세션입니다. 많죠, 이제. 그 중에 42 하고요. 그 다음에 43 그 챕터는, 42 챕터, 43 챕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채권과 관련된 아주 기본 용어의 정리 같은 개념입니다. 42 챕터는 상품 자체를 채권이라는 상품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아주 상품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하나 사더라도요, 스마트폰에 뭐 이런저런 기능을 쓰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하는 기능이야? 이거는 뭐야? 이렇게 뭐 확인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42가. 그래서 채권 상품 하나를 딱 두고 채권 상품을 좀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이런 용어, 이런 용어들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2 챕터에서 공부를 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43 챕터는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장들이 있나요?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 자, 그래서 42와 43 챕터는 완전 베이직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채권을 공부하기 위한.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사실은 출제 빈도로 보면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챕터인데, 이 두 개의 챕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야 될 시간들이 꽤 많이 쓰입니다. 42와 43 챕터가. 44 챕터가요, Introduction to Fixed Income Valuation.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제 채권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좀 계량적으로 캘큘레이션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44 챕터는 정말 열심히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기에 아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44 챕터를 가지고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출제 빈도 높은 챕터예요. 44 챕터가. 문항들에 의해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45 챕터도 출제 빈도 높아요. Introduction to ABS인데, Asset Backed Security는 바로 앞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채권은 그냥 채권을 공부한다는 거는 상품을 공부하는 거예요. 뭐 LG에서 나온 휴대폰이 있고 삼성에서 나온 휴대폰이 있는데, 삼성에서 나온 휴대폰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것처럼 각각 그 종류들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다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채권을 보다 보면 다 공부할 수가 없어서 카테고라이제이션 할 거예요. 근데 그 카테고라이제이션 한 것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유형에 해당되는 게 ABS입니다. 자, 이 ABS는 일반적인 채권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는 순서로는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Introduction to ABS는. 원래 이 Introduction to ABS는 레벨 1이 아니고 레벨 2의 주제였습니다. 오래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레벨 2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서 그 중에 상대적으로 좀 쉬운 개념에 해당되는 ABS가 레벨 1으로 내려왔어요. 채권이 점점점 이제 상품이 복잡화되다 보니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난이도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이 Introduction to ABS가 레벨 2에서 볼 정도의 난이도였지만 지금은 이거는 레벨 1 정도로 내리고 레벨 2는 조금 더 어려운 컨셉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이 45 챕터가 레벨 2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다 보니까 레벨 1에서만 하다 보니까 레벨 1에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지나가는 챕터입니다.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컨셉이나 뭐 하여튼 공부해야 될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주제들과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 빈도 높습니다. 44와 45 챕터 중요해요. 그리고 46 챕터요. 46 챕터도 Understanding Fixed Income Risk and Return인데, 자, 이것도 Fixed Income Risk Return이라는 Fixed Income이라는 게 그냥 채권을 말을 합니다. 채권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서 우리가 채권을 들고 있으면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응하는 리턴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수익률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46챕터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게 채권의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할까, 그리고 어떻게 측정할까. 특히나 그 중에서 채권의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할까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리스크라고 말을 할 때는요, 야, 이거 투자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그거 투자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 위험한 정도가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요를
어느 정도인지를 계량화시켜서 표현하는 척도가 필요한데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 채권의 위험을 계량화한 척도가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레벨 1, 2, 3를 계속해서 관통해 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서 이 듀레이션과 관련해서는요. 레벨 1에서도 시험에 나오고 2에서도 나오고 3에서도 이 듀레이션을 이용한 전략 같은 게 나오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46챕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용어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듀레이션이라는 척도도 굉장히 다양한 듀레이션들이 있어요. 각각의 다양한 듀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뭐며 개념이 뭐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며 한계는 뭔지 언제 이걸 써야 되는 건지 이런 듀레이션을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구별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46챕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주제 챕터입니다. 그리고요 47챕터는 Fundamentals of Credit Analysis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크레딧 애널리시스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디폴트 부도가 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원금을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채권의 건전성 이게 이제 실제로 약속했던 현금 흐름을 제대로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있나 이런 걸 좀 판단해야 되는 게 크레딧 애널리시스인데 원래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하게 되면 재무제표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시장에 물어봐서 자본시장에 예컨대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든지 또는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든지 그런 걸 보면 이 회사의 부도 확률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47챕터에서는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이 회사의 부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걸 갖다가 좀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재무제표에 어떤 거를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근데 이 47챕터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다른 과목 중에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Corporate Finance 과목도 있는데 이 Corporate Finance나 또는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나 거기서 Accounting, 회계학과 관련해서 재무제표를 바라보고 재무제표에 뭔가 특히나 FRA에서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공부합니다. Ratio Analysis. 그 비율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게 여기 나오는 47챕터의 Fundamentals of Credit Analysis하고 되게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굳이 채권에서 무슨 비율을 물어보지 않아도 Financial Reporting Analysis에서 다 물어볼 수 있는 거고 Corporate Finance도 다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Fundamentals of Credit Analysis는 3개 과목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Corporate Finance 그리고 채권 이 3개가 서로 중복이 되는 분야입니다. 조금씩 성격은 다르죠. 물론 과목마다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건 다르긴 한데 본질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쪽에서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고 오히려 채권 쪽은 좀 유심히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챕터는 44, 45, 46 세 챕터입니다. 나중에 이제 점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 가다 보게 되면 44, 45, 46 챕터가 정말 어렵구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고요. 미리 이제 다른 국내 금융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본 이야기라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 이렇게 좀 쉽게 좀 접근하실 수 있을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45, 46, 46챕터까지가 좀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제가 많이 돼요. 이 중간에 있는 3개 챕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갔어요. 페이지를 쭉 넘기셔서 229페이지로 갑시다. 229페이지. 리딩 42, 229페이지에 Fixed Income Security, Defining Element. 이 엘리먼트가 채권의 구성 요소잖아요.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그 채권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저런 용어들을 갖다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봅시다. 모듈 42.1에 Bond Indentures Regulation and Taxation. 채권이라는 게, 본드 채권이라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밸런스 시트를 보게 되면, 왼쪽에 assets이 있죠. 자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liability하고 equity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측에 나오는 liability라든지 또는 equity라든지 이게 이제 타인 자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자본인데 우측에 나오는 이 두 개는요 이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입니다.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나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타인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자기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래서 두 가지 자금을 조달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죠. asset side에서 투자도 하고 운용도 합니다. 이쪽이 이제 자금을 운용하는 부분입니다. asset side가 여기는 이제 오른쪽은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이고요. 자금을 조달할 때에 처음에 조그만 떡볶이집을 하나 시작을 하자. 떡볶이집을 시작하려고 내 돈을 내고요. 투자를 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자기 돈 가지고 대부분 다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떡볶이 장사가 잘 되어서 매장도 늘려야 되고 크게 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만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돈을 빌려옵니다. 처음에 어디 가서 돈 빌리겠습니까? 돈을 빌릴 때요. 친구한테 빌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친구한테 빌리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께 빌리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에 자금을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은행 갑니다. 뱅크. 은행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늘 뭐 떡볶이 장사하고 있다는데 뭘 보고 빌려주는 거니 신용대출이 주로 되지 않고 뭐 제가 지금 조그만 상가를 하나 사서 거기다 떡볶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상가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빌리죠. 자, 뱅크가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좀 하다가 이 회사가 상장이 되거나 상장이 안 되더라도 뭐 주식회사의 형태로 이제 법인의 형태로 거듭을 나게 되면 이제는 이제 개인 장사가 아니죠. 법인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뭐 무슨 떡볶이 이런 장사가 된 거죠. 자, 그런데도 또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오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본시장으로 가서 자본시장이 캐피탈 마켓이죠. 자본시장으로 가서 자, 자본시장에서 돈을 갖다가 타인 자본을 빌려오자는 방법도 있고요. 자본시장에서 뭔가 자기 자본처럼 주주로서 누군가를 끌어들이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가져올 때는 자본시장에서 타인 자본을 가져올 때는 거기다가 유가증권을 발행을 하죠. 유가증권을 발행을 해서 이 유가증권을 사주세요. 예컨대 $1,000짜리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그 유가증권을 자기 캐피탈 마켓에 있는 투자자한테 사주세요. 대신에 이 $1,000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이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본드죠. 자, 그리고 본드는 투자자한테 뭐를 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캐피탈 마켓 있는 투자자한테 이자도 줘야 되고요. 이자를 쿠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금도 갚아야 돼요. 원금을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은행에도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도 줘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됩니다. 자본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나 이렇게 이자하고 원금을 주고 자금을 빌려와야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 주주로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이거는 자본시장에 발행하는 게 스탁이죠. 주식 발행합니다. 보통 커먼 스탁 발행할 수도 있고 프리퍼드 스탁 우선주 발행할 수도 있고 어쨌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이때는 이게 이제 나중에 디비던드 배당 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는 본드입니다. 본드 채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해오는 거예요. 자, 잘 보게 되면 요 두 가지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해오거나 또는 캐피탈 마켓으로 자금을 조달해오거나 이렇게 조달할 자금 두 개는 liability입니다. 부채예요. 부채니까 이자도 주고 원금도 갚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봅시다. 거기서 There are two important points about the fixed income securities that we will develop further along in the fixed income study sessions, but may be helpful as you read this topic review에서 두 가지 중요한 거 말해주고 싶은데 fixed income과 관련해서 자, fixed income security라고 했잖아요. fixed income security는 우리말로는 그냥 고정소득 증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되게 어색한 표현이죠. 원래 이제 유가증권을 발행을 하고 시큐리티를 발행을 하고요. 이 회사죠.
ABC라는 회사가 자본시장에다가 본드나 스탁과 같은 시큐리티를, 이런 거를 시큐리티를 발행을 하고 자금을 조달을 해오자. 이 시큐리티 중에서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에 해당되는 거는 본드가 해당이 되고요. 본드 채권. 고정으로 이자 계속 줘야 돼요. 주식 중에서는 preferred stock,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주도 큰 돈주에서는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에 들어가요. 근데 CFA에서 이제 공부할 때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는 주식은 빼고, 우선주 같은 거는 빼고요. 다 채권을 말을 합니다.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는 전부 다 채권입니다. 첫 번째 점에서 The most common type of a fixed income security is a bond that promises to make a series of interest payments in fixed amount and to repay the principal amount at maturity. 자, 가장 보편적인 그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가 채권인데, 이 채권은 이런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Promises to make a series of interest payment in fixed amount. 매년 또는 매 분기 어떤 일정한 주기마다 고정의 이자를 갖다가 계속 주고요. 만기가 되게 되면 원금도 드릴게요 하면서 발행하는 채권이 발행하는 고정소득증권이 채권이죠. 채권은요, 일단은 그 줄 그어 놓으세요. 본드 다음에 나오는 that 다음에 promises to make a series of interest payment in a fixed amount and repay the principal amount at maturity. 자, 이거 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 줄 그은 말을 갖다가 하나 좀 짧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런 캐시플로우를 promised cashflow라고 합니다. 쿠폰과 원금이 약속에 대해 있어요. 언제 준다는 거, 그 다음에 금액도 얼마 준다는 거, 이거 타이밍도 언제 주는 거며, 언제 이자 드릴게요라고, 뭐 월말마다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기마다 이자를 갚는 건지, 타이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정해져 있어요. 이자를 갖다가 얼마 줍니다.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 when market interest rate 가로 열고 i.e. yield on bond increase, the value of such bond decrease because the present value of bond promised cash flows decrease when a higher discount rate is used. 자, 이 말을 보니까 거기 네 번째 문장 오른쪽 끝에요. A bond promised cash flow란 말이 있네요. 채권이 가지고 있는 약속된 현금 흐름. 자, 이거 뭐 간단하게 그냥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 그 말이 세 번째 문장이죠. When market interest rates increase.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고정되어 있는 이자를 주게 되어 있는 채권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 왜 그렇게 떨어질까요? 보면 이 고정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기 위한 할인율이 필요한데, 현재 가치로 가져오기 위한 할인율이 시장의 금리입니다. 근데 시장의 금리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미래에 들어오기로 약속됐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간단하게요. 자, 제가 돈이 조금 있어서 한 10억쯤 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어떤 뭐 쇼핑몰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 쇼핑몰에 상가를 내가 하나를 갖다 좀 구매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상가를 한 개 사자. 10억 주고. 자, 그리고 중개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10억짜리 상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0억짜리 상가가 있대요. 10억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상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사게 되면 월세 얼마씩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월세가 뭐 한 500만 원은 나와요. 예컨대 월 5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년이 되게 되면 한 6천만 원이 되죠. 10억 투자해가지고 1년에 6천만 원을 내가 받는다. 대충 한 6% 수익률로 나오는 거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10억 주고 이 상가를 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월 500만 원씩 월세가 나오는 상가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10억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샀습니다. 근데 시장의 금리가요, 요즘은 아주 저금리긴 하지만 웬일인지 예컨대 시장의 금리가 은행에서 금리가 한 10% 준다고 합니다. 예금하게 되면 월 10%, 연 10%씩 금리를 줄게요. 이자 줄게요. 10억 가지고 제가 이 상가를 사게 되면
그러면 매달 5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월세를 매달 500만 원,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는 6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10억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하게 되면 연 10%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시장 금리가 많이 오른 거죠, 이제. 돈의 가치가 많이 올라서 제가 은행 가져가게 되면 10% 이자를 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가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행에다가 예금하시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은행에 예금하자. 은행에 예금하게 되면 연 10% 준다고 하잖아. 누가 그 연 6% 나오는 그런 상가에 투자하겠어? 투자 안 한다고요. 상가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 상가의 가치가 왜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상가에 투자하게 되면 나오는 임대료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임대료도 많이 줘요 이런 게 아니고 임대료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항상 고정의 임대료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상가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채권이 똑같아요. 채권도 고정된 이자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두 번째 점에서 bond와 rated based on their relative probability of default. 자, 채권의 현금 흐름이 요게 이제 promised cash flow, 약속된 현금 흐름이잖아요. 이 약속된 현금 흐름을 진짜 와야 돼요. 예컨대 자, 제가 지금 t = 0 시점에 있어요. 여기가 현재고 1, 2, 3, t = 3년, 만기 3년 만기에 채권을 하나 샀다라고 합시다. 매년 이자 준다라고 해요. 이자를 쿠폰이라고 합니다. C라고 표현할게요. 자, 매년 이자 100씩 준대요. 이자 100 주고 만기가 되게 되면 원금도 돌려받습니다. 원금을 P라고 할게요. 만기가 되면 원금을 대충만 한 $1,000쯤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현금 흐름이 약속되기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제가 어떤 채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의 약속된 현금 흐름이 이런 구조인 거죠. 자, 1차년도 후에 100 받아요. 2차년도도 100 받고요. 3차년도에도 100이라는 이자 받고 그때는 만기가 되니까 원금도 그때 돌려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채권의 promised cash flow입니다. 요 위에 나오는 걸 이제 쿠폰이라고 해요. 위에 나오는 100, 100, 100을 그리고 원금은 1000입니다. 문제는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promised cash flow가 약속된 타이밍에 약속된 금액만큼 정확히 그 사이즈로 들어올까가 문제입니다. 올까가. 약속을 지킬까가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 있다고요. 자, 중간에 failure to pay.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위험. failure to pay the promised cash flow. 약속되어 있는 현금 흐름을 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failure to pay the promised cash flow를 한 단어로는 default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그래서 채권에다가 뭘 붙여놨냐면 등급을 붙여놨어요. 이 약속된 현금 흐름을 진짜 100% 다 지킬 거야. 거의 이렇게 디폴트 채무불이행하는 게 일이 전혀 없어. 이러면 완전 무위험입니다. 위험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채권인데 조금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디폴트 위험도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디폴트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신용 등급을 나눠놨어요. AAA부터 시작해서 AA, 싱글A 뭐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신용 등급이 더 안 좋습니다. AAA, AA, 싱글A 이런 식으로 등급들이 쭉 있다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점에 보게 되면 bonds are rated based on their relative probability of default, failure to make a promised payment. 그러니까 약속된 현금 흐름을 안 지킬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져 있고요. 그리고 because investors prefer bond with a lower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 안 나는 게 좋죠. 채무 불이행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bond with a lower credit quality must offer investors a higher yield to compensate for the greater probability of default. 그러니까 lower credit quality, 신용도가 안 좋은 애들, 채권인데 부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채권을 살 때는요 수익률을 많이 줘야만이 삽니다.
한 1% 뭐 이자 수익률 줄 테니까 되게 부도 가능성이 높은 거 사라면 누가 사겠어요? 적어도 수익률 10%는 줘야지. 이래야만이 내가 그걸 살게. 혹시나 중간에 부도 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other things equal,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a decrease in bond rating, 신용 등급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an increase of private default, 부도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라서 부도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채권을 떨어진 가격으로 샀을 때에 만기까지만 무사히 간다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increasing its yiel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채권을 보세요. 지금 저는 요 현재 시점에서 t=0 시점에서 이 채권을 살 거라고요. 채권을 살 때에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떨어진 가격으로 제가 현재 채권을 샀어요. 그리고 만기까지, 이 채권의 만기까지 무사히 갔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사서 이런 이자, 원금까지 다 돌려받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하고요, 채권의 가격이 낮다는 이야기는, 낮아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만기까지 부도만 안 난다라고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decrease the price of the bond,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thus increasing the yield, yield가 이제 수익률인데 만기까지 갔을 때에 예상되는 수익률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사니까 만기까지 갔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높게 나오겠죠 이제. 자, 지금요. 이 첫 번째 229페이지를 봤는데 여기 이제 점 2개 찍은 거 있잖아요. 요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채권의 전부입니다. 채권의 전부를 그냥 요 2개의 패러그래프에다가 다 요약해 낼 수가 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함의, 임플리케이션들이 있고, 그런 임플리케이션들은 지금은 요거를 읽어서 문장을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었는데,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나중에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 한 2번쯤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이 복습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점 찍은 패러그래프와 두 번째 점 찍은 패러그래프이 그냥 여사롭게 보이질 않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눈앞에 떠오르게 돼요. 일종의 우리가 논문 같은 걸 보게 되면 맨 앞에 executive summary 같은 게 있잖아요. abstract. 되게 요약해가지고 해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여기 나오는 2개 점 찍은 내용들입니다. 자, 페이지 좀 넘겼어요. 230페이지 가볼게요. 예로에서 42A분에 describe basic features of a fixed income security. 이게 채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징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The features of a fixed income security. fixed income security는 다 채권입니다, 이제. 자, 이게 the issue of the bond. 채권의 발행자가 있어요. The issue of bond. 누가 발행했나요? 이런 거죠, 이제. 요 ABC라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하죠. 이 ABC라는 회사가 the issue입니다. 발행자예요. 그런데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자는 회사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국가도 채권을 발행합니다. 국채 같은 거 발행하죠.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밑에 바로 내려와서 the issue of bond라고 좀 볼드로 찌는 거 봅시다. 회사가 발행할 수도 있어요. corporation. 그 다음에 또 회사가 아닌 sovereign national government, 정부가 발행할 수도 있죠. 중앙정부죠. sovereign national government는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들이 있는데 거기 a prime example is a US Treasury bond. 앞으로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공부하게 될 게 US Treasury bond입니다. 미국채죠, 미국채.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서 non-sovereign government. sovereign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중앙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정부입니다. 이런 non-sovereign government가 지방정부예요, 지방정부. 그래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런 걸 지방채라고 해요. 좀 이따가 뒷부분에서 나중에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quasi government entity는 이거는 뭐 정부 투자기관이죠. 어떤 공사 이런 데서 발행하는 정부 투자기관이 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upranational entity 이거는 뭐 초국적 기관인데 뭐 월드뱅크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기관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들은요, corporation하고 그 다음에 sovereign government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주로 공부할게요. 그러니까 정부채하고
그 다음에 회사채하고 요 두 개를 앞으로 많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본드 머추리티,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주식은 만기라는 개념이 없지만 채권은 만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채권의 만기를 본드 머추리티라고 하고요. The maturity date of a bond is the date on which the principal is to be repaid. 원금이 상환되는 날. 이거죠. 이제 원금 상환되는 요 날을 채권의 만기라고 한다. 그리고 만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만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3년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잔여 만기, 이 잔여 만기를 term to maturity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tenor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기가 없는 채권도 있어요. 그런 채권을 perpetual bond 영구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밑으로 내려오시면 bond with the original maturities of one or less are referred to as money market security. Bond with the original maturity of more than 1 year is referred to as capital market security.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제가 이 캐피탈 마켓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구분하게 되면 캐피탈 마켓이 있고요. 머니 마켓도 있습니다. 머니 마켓은 만기가 짧은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 머니 마켓이라고 하고요. 단기 자금 시장이라고 합니다. 채권도요. 만기가 반드시 3년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만기가 1년 이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채권을 우리가 발행했다. 이러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머니마켓 시큐리티라고 하고 1년을 넘어서게 되면 그걸 본드라고 합니다. 캐피탈 마켓 시큐리티라고 해요. 자, 이 본드도 구분하면 단기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있어요. 캐피탈 마켓. 구분하는 것은 만기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1년 이하다 머니마켓 시큐리티라고 해요. 단기 자금 시장의 유가증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년을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캐피탈 마켓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자본 시장의 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31페이지 오셔서 파밸류. 파밸류는 채권의 액면가를 파밸류라고 합니다. Par-value bond is a principal amount that will be repaid at maturity. 만기 때 상환되는 principal amount. principal amount가 원금이죠. 원금을 par-value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face value라고 하기도 하고, maturity value라고 하기도 하고, redemption value라고 하기도 하고, principal value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붙입니다. 주로 face value 또는 principal 또는 par-valu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좀 많이 헷갈리는데, Bonds can have a par value of any amount and their prices are quoted as a percentage of par. 채권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상품 학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의 par value, 액면가는 굉장히 다양해요. 액면가가 $1,000짜리도 있고요. 액면가가 $10,000짜리도 있고, $100,000짜리도 있고, $1,000,000짜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면가가 다 다르단 말이죠. $1,000짜리도 있고, $10,000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여기는 t=0고요. t=1이라고 합시다. 1년. 1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있어요. 자, 어떤 1번 채권은 보니까 지금 현재, 만기가 되면 액면가를 받을 텐데, 액면가가 face value 또는 par value 또는 principal 이런 게 씁니다. 자, 1번 채권의 액면가는 $1,000예요. 액면가 $1,000짜리 채권. 근데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t=0, 여기가 이제 현재인데, 현재 거래되고 있기로는 얘가 900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이 있어요. 두 번째 채권은 액면가가 $10,000예요. $10,000인데 지금 거래되고 있기로는 9,000불로 거래되고 있고요. 어떤 거는 액면가가 $100,000짜리도 있어요. 세 번째 채권. 근데 지금 거래되고 있기는 90,000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비싼가요, 도대체? 1번, 2번, 3번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비싼 채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price인데, price 가격.
자, 1번 채권의 가격이 900불이에요. 2번 채권은 9,000불이고 3번 채권은 90,000불이다. 그런데 1번 채권과 2번 채권을 서로 비교하면서 야, 2번 채권의 가격이 1번보다는 10배나 비싸네. 완전 바가지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번 채권은 900달러 사가지고 나중에 1년 지나면 1,000달러 받는 거고 이거는 9,000달러에 사가지고 1년 지나면 10,000달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2번 채권이 1번 채권보다 10배나 비싼 바가지를 씌우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가격을 서로 비교해야 돼. 비교. 누가 좀 더 비싼가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좀 비싼가요? 이거를 설마 그냥 숫자만 딱 보고 이게 10배 비싸요. 이거는요. 900불 대비 이거 100배나 비싼 거예요. 이런 건 못 사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뒤에 받는 돈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가격을 조금은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표준화시켜서 가격을 표시하는 게 price quotation입니다. 가격 공시예요. 채권의 가격 공시.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액면가가 1,000달러든 10,000달러든 10만 달러든 관계없이 액면가 100달러 기준으로 표시하자. 100을 기준으로 표시하자. 이거 가격은 90. 이것도 90. 이것도 90.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표현하자. 자, 이게 액면가 대비 얼마로 거래되고 있나요? 액면가 대비 900달러면 90이군. 액면가의 90%. 10,000달러 기준으로 9,000달러면 액면가 기준으로 보면 100달러라고 하게 되면 액면가 100달러짜리라고 하게 되면 90에 거래되고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10만 달러짜리가 9만 원에 거래되고 9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액면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게 되면 90에 거래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표시하자고요. 액면가에 관계없이. 자, 그래서 나중에 교재를 보시다가 교재에 가격이 얼마예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채권의 가격이 달러가 붙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채권의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다. 달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달러가 안 붙어 있고 그냥 90, 93, 97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달러가 안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액면가를 그냥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액면가를 그냥 1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화시켜서 표현한 거군. 가격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시 세 번째 문장에서 bond can have a par value of any amount and their prices are quoted as a percentage of par. 액면가 대비 몇 %로 거래되고 있습니까? 이렇게요. 가격을 표시합니다. 줄 긋고 별표 해놓으세요. 그래서 bond with a par value of $1,000 quoted as 98. 자, 액면가는 $1,000인데 quoted 되어 있다는 것은 공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가격이 공시되어 있기를 98로 공시가 되어 있으면 현재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돈으로 환산했을 때 가격은 $980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바로 밑에서 a bond that is selling for more than its par value. 액면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채권도 있어요. 액면가보다. 그런 거는 trading at premium. 할증으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trading at premium은 그 다음에 a bond that is selling at less than its par value is said to be trading at discount to par. 액면가보다 싸게 거래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채권들은 할인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a bond that is selling for exactly its par value is said to be trading at par. 정확하게 액면가하고 똑같이 거래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액면가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premium to par, trading at premium to par. 이런 거는 trading at premium to par. 이거는 액면가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trading at discount to par. 액면가보다 싸게 할인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trading at par라고 하게 되면 액면가로 거래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쿠폰이요. 쿠폰 페이먼트. 또 쿠폰은 이자죠, 이제. 그게 또 쿠폰 rate on a bond is annual percentage of its par value that will be paid to bond holder. 자, 이것도 쿠폰을 표시하는 방법이요. 쿠폰은 연 이자인데, 요거는 annual이라는 뜻이에요. annual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매년 이자 얼마 줍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쿠폰 rate. 그냥 줄여서 그냥 쿠폰 rate라고 합니다. 얘는 요렇게 표시해요. face value, 채권의 액면가 분의 1년 동안 받는 이자가 얼마인가요? annual 쿠폰.
자, 그걸 몽땅 합쳐서 액면가 대비 1년 동안 이자 얼마 받습니까? 그게 이제 쿠폰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요, 이게 4%예요. 4%. 이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D = 0, D = 1, 2 이렇게 해서 만기는 저 뒤에가 채권의 만기가 있어요. 어쨌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자 얼마 받습니까? 이때 1년, 그 다음 1년, 그 다음 또 1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매년 이자 얼마 받나요?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페이스 밸류가 $1,000라고 합시다. 액면가 $1,000. 액면가 $1,000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쿠폰은 4%라고요. 그러면 요거 이자를 얼마 받는 거냐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쿠폰 4%라고 했잖아요. $1,000 곱하기 4%니까 그럼 $40입니다. 1년 말에 가서 $40 받아요.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애뉴얼 쿠폰은 $40입니다. 연간으로 받은 게. 2번도요. 2번이 있는데 두 번째 채권은 앞에서 $20를 받고 6개월마다 뒤에 가서 또 $20를 받아요. 이렇게 해도요. 애뉴얼 쿠폰은 연간으로 보게 되면 20, 20이니까 40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분기마다 내가 받습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쿼터, 두 번째 쿼터, 세 번째 쿼터, 그 다음에 1년 말에 가서 첫 번째 쿼터에 $10 받고, 그 다음에도 $10를 받고, $10를 받고, $10 받아서 몽땅 합치게 되면 $40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 뭐를 충족하는 거냐면 쿠폰 4%라는 개념을 충족합니다. 셋 다. 그래서 이 쿠폰 뒤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냐면 1번 같은 경우는요. 4%에다가 per annum 이런 식으로 매년 받는다 이런 뜻이죠. 연간 기준으로 4%.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4%. 그 다음에 semi-annual 이렇게 말이 붙어 있어요. 요거는 4%, 쿠폰 4%, quarterly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quarterly payment, semi-annual payment, per annum 또는 그냥 annual payment 이런 식으로 뒤에 항상 뭔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또 채권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가끔씩 혼동을 하는 게 4%로요. semi-annual payment라고 했으니까 액면가 $1,000 기준으로 본다면 6개월마다 4%씩 준다는 뜻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요 4%는 항상 뭘로 표시하는 거냐면 annual이에요. 쿠폰을 표시하는 방법이 액면가 대비 연간 이자가 몽땅 얼마니 연간 이자. 그래서 이거 보면 연간 이자가 $20잖아요. 그래서 액면가 $1,000면 연간 이자로 $40를 받으니까 4%예요. 단 주는 거를 두 번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세마이언율은. 그래서 2%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요. 연간으로는 4% 이자를 주는 거지만 쿼터리 분기마다 한 번씩 나눠줍니다. 1%씩 그런 뜻이에요. 4% 세마이언율은 6개월마다 4% 준다. 이거는 뭐 3개월마다 4% 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누어서 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 나눠준다, 네 번 나눠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쿠폰 페이먼트 보게 되면요. 다시 the coupon rate on a bond is an annual percentage of its par value that will be paid to bondholder. 방금 설명드렸고요. Some bond make a coupon interest payment annually, while others make a semi-annual, quarterly 또는 monthly 이렇게 지급을 하는 주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서 some bond pay no interest prior to maturity. 어떤 채권들을 보게 되면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자를 안 주는 채권도 있어요. 쿠폰을 안 주는 채권. 그런 채권을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합니다. 또는 pure discount 본드라고 해요. Pure discount refer to the fact these bonds are sold at discount to their par value and the interest is all paid at maturity when bondholders receive the par value. 뭐야, 이자를 안 준다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만기 때 이자 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자, 이것도요, 이런 의미예요. 앞에서 할게요.
여기는 다시 t equal 0가 현재입니다. 만기 1년짜리 채권이 있는데 t equal 1, 이때가 만기예요. 어떤 채권을 제가 지금 현재 있으면 채권을 샀어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예컨대 제가 $900 주고 샀습니다. 채권의 가격이죠. P0는 $900예요. 그리고 만기가 되게 되면 돈을 준다라고 합니다. 원래 만기가 되면요, 페이스 밸류가 $1000라고 할게요. 액면가를 줘야 되고, 만기가 되면 또 뭐도 받아야 되는 거냐면, 원래 쿠폰 본드라고 하게 되면 만기 때 액면가도 받지만 이자도 있어야 돼요. 이자. 1년짜리 만기니까 앞에 이런 쿠폰 같은 거 없겠죠. 이게 그냥 1년이에요. 그리고 이자 받고 원금 받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 이자는 아예 없고 원금만 딱 주는 거예요. 원금만. 페이스 밸류 $1000만 딱 줍니다. 자, 이런 류의 채권을 제로 쿠폰 본드라고요. 쿠폰이 없는 채권이죠. 자, 쿠폰이 없는 채권은 사실 1년 후에 $1000 받는다라고 해요. 그걸 지금 당장 살 때에 $1000 주고 사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싸게 사야 돼요. 지금 돈의 현재 가치가 다르잖아요. 1년 뒤에 $1000 하고 지금의 $1000하고 어느 게 좀 더 그러면 가치가 높습니까? 지금의 $1000가 훨씬 가치 높아요. 1년 뒤에 $1000 받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1년 뒤에 $1000 주는 거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좀 싸게 사야 된다고요. 할인해서. 1년 뒤에 $1000 준다는 걸 지금 $100만 주고 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싸게 사야죠. 자, 투자 원금이 제가 $900입니다. 만기가 되게 되면 이게 투자 원금이죠. 투자 원금 $900를 제가 상환 받으면 되는데 실제로 상환 받는 거는 페이스 밸류를 받는다고. 이게 상환액이죠. 만기 때 상환액은 페이스 밸류. 그러면 저는 투자 원금만 돌려받으면 $900만 받으면 되는데 상환 받는 거는 $1000를 받아요. 이게 차이에 해당되는 $100가 있습니다. 이 $100는 도대체 뭔가요? 이 $100가 implicit interest, 묵시적으로 숨어있는 이자입니다. implicit interest 또는 쿠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mplicit 쿠폰, 묵시적인 보이지 않는 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런시요. 커런시는 이 채권이 어떤 통화로 표시되어 있나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채권들은 원화로 표시되어 있겠죠. 미국 채권들은 달러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류의 채권들을 보게 되면 이자는 뭐 달러로 받고 그 다음에 원금은 원화로 받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일본의 이자는 쿠폰은 엔화로 받고 원금은 달러로 받자. 이게 이자하고 원금하고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통화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런 류의 채권들을 이중통화 채권 듀얼 커런시 본드라고 해요. 이 듀얼 커런시 본드는 뭐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레벨 3까지 가는 동안도 볼 일이 없어요. 레벨 3에서 잠깐 나옵니다. 2에서도 아예 다루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커런시 옵션 본드. 커런시 옵션 본드는 give the bond holders a choice of which of two currencies they would like to receive their payment in. 그래서 이거 커런시 옵션 본드는 이자로 뭘로 받으시겠습니까? 이자하고 원금을. 그 달러로 받으시겠어요? 원화로 받으시겠어요? 그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는 이자와 원금을 어떤 통화로 주세요라고 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커런시 옵션 본드입니다. 이런 거 좀 옛날에 외국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97년도, 8년도에 외국계 기업에 다니던 그런 사람들은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IMF로부터 외화 자금을 이렇게 원주를 받아서 달러가 정말 귀하던 시절입니다. 그럴 때 외국계에 다니던 사람들 중에 원화로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달러로 월급 받을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는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뭘로 선택했습니까? 다 달러로 받자. 달러 가치가 되게 높으니까. 그래서 이 커런시 옵션 본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높은 걸로 이자하고 원금 주세요. 이렇게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본드입니다. 자, 231페이지까지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보도록 합시다.